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과정의 종강이 되어져 가는데 새로운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과목에서 이 생애 주기가 가장 응용이에요. 응용 과목이야.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영양학도 응용 학문이거든요. 생화학, 생물학, 이런 생화학이라든지 생리학 이런 것들이 기초 학문이야. 그 다음에 화학, 그냥 일반 화학도 있고 그런 것들 바탕 위에 영양학이 있는데 영양학 안에서도 이걸 통해서 또 가지를 쳐서 하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애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판정, 영양학 이런 것들을 이 바탕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생애주기를 하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진도도 빨리 나가고. 근데 이제 여기 제목을 보면 또 처음부터 시작이네 뭔가가 그런 답답함이 확 밀려올 수도 있는데 뭐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에 다른 과목들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반복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쭉 진행을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애주기는 이제 원래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그 성장이랑 이런 발달이 있고 시작이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쭉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영양학을 순서대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내용을 포함해서 쭉 진행을 할 거니까 보시고 임신, 수유기, 같이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 노인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오늘은 제가 1단원을 충분히 다 하고 임신, 수유기 이론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은 이제 올해가 25년이긴 하지만 2020년 내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육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 하면은 영양 표시를 보건복지부였나? 식약처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영양 표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표시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건 어쨌든 내가 자료들을 통틀어서 제가 했던 거라 저도 확인하고 또 혹시 또 변한 게 있을까봐. 근데 또 변한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건 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래서 갔더니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걸 많이 들으러 와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우리가 영양 표시에 대해서 배운 거 있잖아요.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그대로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대신에 조금 실질적인 거를 하는데 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영양 표시로 인해서 바뀌어진 세상의 시발점이 뭐냐, 영양 표시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다가왔느냐고 했던 첫 번째 그 사건이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맥도날드인가 아까 커피 브랜드인데 맥도날드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데서 커피를 사서 받았는데 이 받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소비자가 이것을 받을 때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공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온도 조절을 한코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자기의 부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할머니는 부주의한 게 없었어. 준 게 너무 뜨거웠었을 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 이후로 그런 커피 브랜드에서 커피를 내릴 때 100도로 주지 않아요. 100도로 주면 딜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디지 않을 정도로 해서 온도를 좀 낮춰서 주기 했고 그 종이를 줘서 손을 이렇게 종이 주잖아요. 그 뜨거운 거 방지. 그것도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돈을 수백억을 받았어. 소송 그걸로. 여러분 작은 아이디어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외국 브랜드에다가 좀 해보시면.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82살이었고 손녀를 라이드하면서 오면서 애한테는 좀 찬 거를 주고 본인은 이제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그런 거 먹었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자식들만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거기서도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지금 배워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구성 요소랑 적용 범위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재개정,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양 섭취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말이 길지만 끝에는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이걸 더 줄이면 건강 증진이라고 해도 돼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건강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서
국민들이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에너지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다. 재개정 방향은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 부족에 대한 문제, 과잉에 대한 문제, 또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빈칸은 채웠고 부족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한 기준치는 평균, 권장, 충분이에요. 부족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감소된 것이 2020년에 포함된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과 2020년에 처음으로 된 거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바로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것인데, 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탄단지, 또 당류, 또 지방산들 종류 중에서 몇몇 가지 우리 있었죠. 1%짜리 7%, 8% 있었던 거, 포화지방산이라는 트랜스, 그런 것들이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적절하게 한 것은 나트륨의 요거 하나이고, 얘네들도 같은 관점에서 열량 대비 몇 프로까지로 정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봤던 표이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에너지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로 쓴다. 평균 필요량.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그 다음에 인구 집단의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한 거다. 권장. 그 다음에 대상 인구 집단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근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를 중앙값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량. 요거 최대라는 말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상한 섭취량이다. 그래서 과량 섭취에 대해서 위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치이고, 또 하나는 건강한 인구 집단이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섭취량. 우리 앞에서 상한은 최대 영양소 섭취량, 만성 질환은 최저 수준이었다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를 고려 설정했고, 그 다음에 각 영양소를 통해서 에너지 양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 범위를 제시한 것은 에너지 적정 비율. 대표적인 것이 탄단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당류, 기타 지방산들이 에너지 적정 비율로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충분 섭취량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쭉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안 읽고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나타낸 수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50번의 사람이 해당하는 숫자를 가져다가 쓰는 편이다. 정할 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권장 섭취량과 차이가 있다. 상한 섭취량,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영양 섭취 수준이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쓰여지는 지수가 있는데 불확실 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하고, 또 독성 종말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로 우리가 이 수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 만성 질환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목표 섭취량을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기준치보다 현재 높게 섭취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양을 줄였을 경우에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영양소와 만성질환 간의 연관성, 두 번째는 그 연관성을 분석을 할 적에 구체적인 섭취 범위, 기준, 몇 밀리라고 하는 그 수준이 있어야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질병과의 관계, 두 번째는 얼마만큼 먹었을 때 그 질병과의 관계, 그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어야만 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구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 적정 비율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탄수화물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고 단백질도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지방은 유아의 경우 1에서 2세는 20에서 35이고 나머지는 모두 15에서 30%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청소년기까지는 8 미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7 미만이다.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모두 다 1mg 미만으로 설정되어져 있다.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300mg per day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설정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가 하면 다량 영양소가 주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다루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각 다량 영양소의 적정 범위는 뭐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에너지 적정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성질환 및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근거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량 영양소 충분히 섭취할 것.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한 만성질환이나 다른 영양 불균형에 대한 것이 예방한다는 근거를 가진 그 수치로서 퍼센트를 정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것처럼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그 구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률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경우 근거는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섭취량과 섭취 비율, 생화학적인 지표, 만성질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7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많은 건강 위험 요인들이 증가한다는 자료들을 근거로 70%가 안 되게 65에서 끊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류 같은 경우는 총 당류의 경우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 제한, 그 중에 조리를 하면서 첨가하는 그 에너지 양은 10%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첨가당 하는데 첨가당의 중요한 근원이 어떤 게 있어요? 첨가당. 그러니까 읽으면서는 봤는데 써본 적은 잘 없지, 그치? 보시면 설탕, 액상 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 그래서 여기서는 설탕이랑 액상 과당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할 때 뭐를 더 첨가를 하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로 이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당류 섭취를 할 때 어떻게 설정을 했을까? 세 가지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당류 섭취를 많이 할 경우 그 식사하는 사람들의 식사 밀도, 영양 밀도가 어떤지에 대한 관계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환과의 관계를 같이 봤다는 거죠. 당류의 섭취와 대사성 질환의 관계를 같이 보고, 일일 당류 섭취량을 10에서 20%, 첨가당은 20%로 설정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량 영양소, 2025년에 했던 걸 그대로 썼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걸 알 필요는 없지만, 해당되는 것들의 지수를 통해서 그 계산하는 값들은 우리가 나와져 있다. 체위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에 대한, 다량 영양소니까 수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봅시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 및 음식과 액체 수분 섭취량 변화로 인한 충분 섭취량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이걸 할 때 어떤 걸 고려했어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해봤고, 그 다음에 음식, 액체, 수분의 섭취량이 2020년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이 늘어났나 그걸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그 다음에 음식, 물, 음료의 수분 섭취 기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물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같이 했고, 나중에 보면 우유 섭취도 어른의 경우는 추가해서 계산을 했어요. 갈증을 느끼는 퍼센트는 2%.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이 떨어져서 근육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4%. 그 다음에 높은 기온 차에 의한 적응력이 이제 파괴가 돼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땀이 이제 안 난다는 뜻이에요. 땀이 나야지 체온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12%가 조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사망하는 퍼센트는 20%다. 그래서 이런 수치에 따라서 수분에 대한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는 이 뒤에서는 쭉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일단 탄수화물 4kcal 에너지 제공합니다. 나중에 이 탄수화물을 정의를 하라 그러면 에너지를 제공하는 열량 영양소이고, 인슐린이나 식후 혈당 수준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어져 있지만 상한 섭취량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안 했다.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에게 있어서 평균과 권장이 설정되었는데 이때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100g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은 앞에서 봤다시피 55에서 65. 이제 여기서 볼 거는 뭐 4kg는 너무 잘하는 거고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이 뭐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과 권장 설정되어져 있고 에너지 적정 비율 적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기의 경우 두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낸 것이 100인데 이 양은 케토시스를 예방하는 양과 마침 유사하더라. 그래서 같이 필요하고 이제 미국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평균 100, 변이계수 15%, 평균 필요량의 변이계수 2배를 고려한 130을 우리가 권장 섭취량 설정하고 있다. 식이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총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 저하 효과 이런 것들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 먹고 있는 중앙값을 나타냈고 그 수치는 1000kcal당 12g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에다가 12를 곱했는 거랑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내 연령대의 그 충분 섭취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 이건 계산값이고 거기서는 정해준 값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문제 뒤에도 한번 나오겠는데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 섭취량이다라는 거. 자, 단백질, 아미노산과 질소화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권장 섭취량과 평균이 이제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건 쭉 보시고 이 75세 이상 노인에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섭취량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15년에 적용하지 않았던 요거가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해서 2020년 발표할 적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 시키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와닿지는 사실 않죠. 계산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장기 동안 단백질 이용 효율을 연령대별로 퍼센트를 달리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로 성장기 모두 몇 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나누어져서 했다. 그래서 1에서 8세는 0.7. 0.7이라고 하는 것은 70%를 이용 효율로 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0.73, 0.8, 0.86, 19세 이후는 0.9로 잡아서 단백질 이용 효율을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동일하게 되었다. 요건 밑에 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은 중성지질과 아실글리세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필수 아미노산, 알파리놀렌산, 리놀렌산을 공급하고 설정되어져 있는 것은 포화지방산에 대한 것들, 콜레스테롤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근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이고 세포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9세 이상의 경우 목표 섭취량 300을 유지하는 것, 미만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에 대한 거 볼게요. 내용부터. 일단, 지질의 경우, 이 영아의 경우는 모유 속에 있는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을 근거로 해서 영아기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연령대는 평균 섭취량을 평균 먹고 있는 중간 정도 먹고 있는 양을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을 쭉 했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아의 경우는 DHA 여기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요런 지방산들이 따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는 요 영아들은 모유 속에 있는 DHA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6세부터는 이제 EPA하고 DHA를 더한 값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에요. 그래서 영아의 DHA가 결핍이 되면 두뇌 발달이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모유의 DHA 함유량을 근거로 해서 충분 섭취량, 전부 다 충분 섭취량 설정을 하였습니다. 6세 이상의 경우는 여기 있었던 거 DHA, EPA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평균 필수 지방산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의 근거는 뭐라고? 모유 속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었던 것의 근거는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비타민 A 넘겨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쭉 위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비타민 A의 기능이니까 정리하시고, 이거는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너무 반복을 해서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다 읽으면
지칠 것 같아서 괄호 있는 부분이랑 중요한 것만 할 거니까 꼭 집에 가서 오늘 잠자기 전에 읽어야 돼. 그게 숙제예요. 여기 있는 건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활성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며 이런 것들은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기가 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타민 A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과 같은 식물성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 레티노이드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을 말하는 거고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두 가지인데 그러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성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같은 것들은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 공급을 받는다라는 설명이에요. 결핍은 주로 눈, 야맹증에 대한 것들이 있고 심한 경우, 비타민 A 심한 경우 어떻게 해요?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에 저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비타민 D, 비타민 D에 의존하는 많은 단백질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데 주로 칼슘과 인 흡수에 영향을 주고 또는 골격을 무기질화하는 데 필요한 거다.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하는 데 비타민 D가 영향을 주고 부족한 것은 소아의 경우 구루병, 성인의 경우 골련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골격의 건강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비타민 D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과 상한이 설정되어져 있다. 자, 비타민 E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비타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항산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비타민 E는. 앞에 있던 비타민 D는 골격 기능.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을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족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 과잉 시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고. 자, 비타민 K는 간에서 혈액응고와 관련된 인자를 합성한다. 그러면 혈액응고에 관련된 인자 합성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 하나 뭐가 있을까? 비타민 K가 뭘 만드는데 필요해요? 비타민 K가 항응고 인자를 응고 인자를 만든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우리가 알아야 돼. 뭘까? 비타민 K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응고 물질, 응고 인자. 진짜 2시간 더 한다. 뭐야? 트롬빈이에요? 프로트롬빈이에요? 프로트롬빈이에요. 그럼 프로트롬빈이 되기 전 단계는 이름이 뭐였다 그랬어요? 프로트롬빈이에요. 그 프리는 자유 같은 FE가 아니고 그냥 프리야. 그러니까 프로트롬빈 전 단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이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프로트롬빈 아니고 프로트롬빈이 있으면 프리프로트롬빈이 프로트롬빈이 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이때? 비타민 K가 이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에 프로트롬빈을 만들 때 비타민 K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한다. 카르복실라, 우리가 아는 글라라고 하는 Y자로 만들어서 칼슘이 잘 붙도록 만드는 형태로 되는 그 단백질의 조효소로 이제 주로 많이 드는데 그 효소 이름의 끝이 카르복실라제예요. 그렇게 생긴 효소는 비타민 K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수용성으로 넘어가서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고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 뭐 쭉 있고 사람의 경우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되어서 역할을 못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이 되었다. 섭취가 부족해지면 괴혈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쭉 그러한 질병들 그다음에 과량 섭취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오심, 구토, 복부팽만, 삼투성 설사 등 위장관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위장관에 약간 문제가 있는 질환인 경우에 좀 도드라지게 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1은 우리가 알다시피 TPP, 그러니까 티아민이라고도 하고 조효소로서는 TPP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인체 내 흡수 후 80%의 조효소 형태가 TPP의 형태로 티아민, 피로인산의 형태로 체내에 존재합니다. 이 TPP는 탄수화물 대사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TPP가 필요하고 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숙시닐코에이가 될 때 또 TPP가 거의 필요하다. 그래서
쭉 대사에 영향을 많이 주고 티아민의 결핍은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고 또 신경 전달에도 문제가 있다. B2 리보플라빈은 뭐 FMN 혹은 FAD 형태이고 체내에서 뭐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시 전환이 여러 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MN 혹은 FAD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 대사의 조효소이다. 특히 지질과 스테로이드 혹은 약물 대사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편이다. 결핍증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구순구강염, 설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눈, 광에 대해서 민감해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도 이 리보플라빈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은 우리가 이제 B3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C 빼고는 다 비타민 B군이에요. 거기다가 1, 2, 3를 다 붙였지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티아민, 뭐 리보플라빈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도 나이아신도 B3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조효소 형태는 NAD와 NADP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에너지 대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NAD는 주로 탄수화물 대사에서 많이 받고 NADP는 지방 대사에서 좀 보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나이아신 결핍증 펠라그라는 피부염, 소화장애, 신경계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해 효과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여기에서 약으로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메스꺼움 또는 구토 또는 간의 독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나타나는 홍조 같은 것들도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